통수만 먼저 봅시다. 자본주의. 저번 주에 했던 게 민주주의였지, 민주주의. 오늘 하는 거는 자본주의인데, 민주주의가 근대에 무슨 양상이랑 결합했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자유주의랑 결합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된 거 기억나니? 비슷하게 여기도 자유주의랑 결합하는데, 자유주의는 뭐 때문에 처음 나왔어요? 자유주의랑 선생님 나온 게? 민주주의 나올 때도 그렇고 여기 그 자본주의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민혁명 계기야. 시민혁명. 자본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뭐야? 산업혁명이고 산업혁명. 산업혁명 때문에 누가 성장한 거냐면 도시상공업자들이 성장합니다. 그 도시상공업자들이 자본가가 되고, 자본가들 밑에 누가 나오는 거야? 노동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이전에는 제3신분으로 귀족 성직자 밑에서 막 핍박하고 있다가 산업혁명, 시민혁명 거치면서 권력을 잡고 이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번 도시상공업자들이 자본가가 돼서 주도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 결과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나오면서 자본주의라는 거는 경제적 영역의 자유주의를 채택한 거야. 경제적 영역의 경제적의 공동체주의를 채택한 게 사회주의적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을 보면 돼요. 자유주의는 개인이 더 중요시 되는 거고, 공동체주의는 집단이 더 중요시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주의가 된다. 보고 있니? 시민혁명 이후 자유주의가 대두하면서 이 경제적 영역에 자유주의를 도입하는 거지,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가 싹이 트게 된다. 지금 자본주의 배경을 하는 거예요, 배경.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산업혁명 이후에 잘 자리 잡게 된 계기에는 하나 더, 자유주의랑 같이 프로테스탄티즘.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미서야, 프로테스탄티즘을 번역하면 한국말로 뭘로 번역을 하니? 개신교육이. 프로테스탄티가 뭐야? 프로테스탄트가 뭐랬어요? 프로테스트. 고이면 이 단어 알겠죠? 프로테스트 무슨 뜻입니까? 항의하다. 영어 항의하다는 뜻인 거 모르고 있니? 항의하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였던 카톨릭이 항의하는 겁니다. 카톨릭이 한 1000년 정도 이어지면서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지. 교황이 뭐 팔아서 종교개혁이라 하니? 교황이 뭐 팔아서 루터가 반박문을 썼잖아요. 그치? 면제부 팔아가지고, 면제부 혹은 면발부를 팔아가지고, 야 이거 성당 짓는다고 원래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을 벌을 면해준다고 하네. 어디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거지. 그거 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게 루터파 개신교고, 그 루터파 개신교 뒤에, 루터파 개신교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약간 기존 제후들, 그다음에 농민들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기존 체제가 자체로 완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칼빈파 개신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이전에는 농사 지어 먹고 살던 시기인데, 지금 성인 남성 대부분 뭐라고? 옛날에는 다 농부였어, 농부. 일반 성인 남성들 다 농부였던 시기에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일반 성인 남성들을 전부 자본가나 노동자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권력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자본가잖아. 도시상공업자, 부르주아 혹은 젠트리 같은 애들. 괜찮지? 그래서 얘네들한테 좀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줘요. 야 지금까지 이거 그 팔명파 종교개혁 할 때 아퀴나스 다음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할 때 했다. 이전까지 중세까지의 직업은 어떤 거라고, 어떤 개념이라고? 중세까지의 노동은 죄를 속죄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는 노동해야 되고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고 고통스럽게 애를 낳아야 되고 그다음에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요거 세 개가 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을 하는 거는 벌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로 불을 축적하면 안 돼. 근데 칼빈이 뭔 얘기해? 직업은 노동이 죄악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신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맡겨주신 거다. 소명이라는 얘기예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직업 소명설. 여기 빈칸 뚫어놨지? 아니구나. 3번이 칼뱅입니다. 칼뱅은 빈칸 뚫어놨네. 칼뱅의 직업 소명설 이후에 칼뱅이라는 사람이야. 칼뱅파 개신교. 얘네가 청교도들이지. 영국에선 청교도들이라고 불린 애들이고.
자, 직업 소명서에 따르면 나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내 임무를 다한 거기 때문에 그 임무를 열심히 해서 부를 버는 것도 정당화 됩니다. 이전에는 뭐만 신성한 거였냐면 수도원 활동만, 성직 활동만 신성한 거야. 자기네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벌을 받는 건데 그거는 부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괜찮아. 왜냐면 하느님께서 내 맡기신 내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구하는 부도 정당화돼. 누가 좋아하겠니? 도시상공업자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나중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딱 등장했을 때 이 직업 소명설 같은 개신교 윤리가 정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괜찮니? 두 가지 뭐라고? 자본주의가 등장한 배경, 자유주의랑 자유주의. 뭐에서 비롯된? 시민혁명에서 비롯된.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 뭐에서 비롯된?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다 비슷하게 가는 거야.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상공업자들이 성장했잖아. 도시상공업자들이 성장하니까 종교개혁 같은 거, 도시상공업자들이 얘네들이 칼뱅파 개신교는 상공업자 지지 받았다 그랬잖아. 종교개혁 같은 거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도시상공업자들이 힘을 가지니까 시민혁명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다 같이 나는 거야, 같이. 그래서 걔네들이 자본가니까 당연히 자본가 논리를 옹호하는 자본주의 같은 것도 등장할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가 배경이고,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가 세 개가 나옵니다. 미리 좀 적어놓자. 4번에 무슨 자본주의라고 하냐면 4번은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해요. 고전적 자본주의. 다른 말로는 산업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산업 자본주의. 그리고 8번은 시장 실패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8번. 자본주의. 그리고 12번이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4번, 8번, 12번 보면은 4번, 8번은 앞에 거만 딱 돼 있지. 앞에 거만 빈칸 뚫려 있잖아. 뒤에 자본주의가 남아 있지. 왜요? 너네는 내신을 하기 때문에 용어를 외워야 돼요. 이거 한 번도 수능에서 이렇게 묻진 않아. 치질하게 묻진 않는데 고전적 자본주의랑 수정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고 신자본주의 아닙니다. 현대에 등장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러요. 자유주의가 다시 도래했다는 거야. 신자유주의는 통째로 빈칸 뚫려 있죠. 그래서 12번은 신자유주의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배경이랑 학자랑 주요 입장이랑 정부 형태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본주의는 요 자본주의 역사 어떻게 흘러감에 따라 자본주의 사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는 거라서. 자, 이 자본주의라는 학문이 등장한 게 언제라고? 자본주의라는 학문이 산업혁명 이후에요. 누가 처음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한 거야? 고전적 자본주의 대표적인 사상가, 자본주의 경제학이라는 걸 창시한 인물 애덤 스미스. 뭔 얘기했는데? 참 애덤 스미스가 뭐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선. 그 책 이름도 혹시 기억나요?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국부론이라는 책이에요. 국부론.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관한 논증이에요. 논증. 자기가 그렇게 토론을 붙인 거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전까지 상업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신학로 개척 시기까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역 정책에 개입을 했습니다. 중상주의라고 해요. 중상주의. 이전까지 절대왕정 시기죠. 절대왕정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왕정의 그 왕실의 국고를 채우려면 수출을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해겠어. 왕실의 국고를 채우고 싶어. 내가 관료제 상비물을 정비하고 싶어. 그럼 수출이야, 수입이야.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죠. 중상주의 정책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수입을 줄이는 방식은 관세 같은 걸 많이 부과하면 돼요. 세금 같은 걸 많이 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이 안 팔리게 만드는 돼. 이거는 국가가 경제에 많이 개입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개입을 많이 하면은 자본가들이 지금 산업혁명 터져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던 시기잖아. 정부가 개입을 하면 물건 만드는데 최적의 효율로 물건을 만드는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건 만드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노동자들 막 착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굴려가지고 최대 이윤 뽑아먹는 거에 정부가 한번 간섭하지 말라고.
터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논리입니다. 괜찮지? 하루 12시간 노동 얘기했잖아. 여러 번 했죠. 12시간 노동 보정하라. 그러면 그 정도로 막 노동자가 초반에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 괜찮다.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라. 그게 우리 국가의 부를 가장 크게 늘려주는 방편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국부론이고, 뭐의 인도를 받아서? 정부의 인도가 아니라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시장이 그렇게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에덤 스미스입니다. 알겠니 무찬아? 졸지 말고 있어. 그래서 학자 누구라고? 자, 원인을 보자. 원인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터졌죠. 산업혁명이 터져가지고 자본가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고전적 자본주의 혹은 산업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됐다. 학자 아까 누가 민지 아까 뭐라고? 고전적 자본주의 시기 학자. 집중해. 에덤 스미스. 이때 처음으로 경제학이라는 이때 처음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뭐 철학 이런 거, 윤리학 이런 거는 기원전부터 있었죠. 기원전 500년에 태어났어. 소크라테스가. 2500년 된 학문이거든. 철학은. 경제학은 만들어진 지 얼마라고? 1700년대 후반이니까. 이제 한 300년도 안 되는 엄청 귀여운 학문이죠. 이해가지? 공산주의 이후에 큰 정부가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작은 정부를 바꾸면서 나온 사상이 고전적 자본주의였습니다. 학자는 5번에 에덤 스미스 적고요. 에덤 스미스. 학자는 에덤 스미스. 특징은 아까 무슨 손이라고 얘는 무슨 손이었어 미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뭐가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가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5번에 보이지 않는 손 적어놓고 보이지 않는 손에다 가로치든지 뭐 등호 붙이든지 해가지고 가격이라고 적어놓고 빈칸에 안 적혀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이야. 가격의 인도를 받아서 최대 효율을 달성하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자본주의다. 6번에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 쓰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같은 말입니다. 가격이야. 에덤 스미스가 이제 가격을 어떤 특정 대상으로 묘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럼 정부 형태는 뭐라고 이거?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지.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 자본가들이 이윤 추구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게 국가의 부를 가장 늘려줄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노동자들 착취하고 막 사람들이 막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그 도시가 막 엉망이 돼도 그게 원래 국가를 가장 부하게 하는 거야. 이런 논리인 거지. 그래서 그 밑에 거 내용 한번 봅시다. 자유경쟁 시장에서 이윤 추구하는 게 우리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라는 논리예요. 국보론에 쓰여 있는 멘트입니다. 에덤 스미스가 한 얘기고. 읽어보자.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주의, 양조장주의, 빵집 주인이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이타심 때문에 우리가 싸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걔네의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야. 각 개인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어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되는데 그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이 뭔데?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촉진한다. 이렇게. 그러면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무찬 간섭하라고 말라고 하지 말라고. 작은 정부였지. 그래서 7번 작은 정부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유이자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터진 이유이자 식민지 개척을 떠났던 이유이기도 해요. 근대라는 거 요 얘기니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강해지는지 한 번 더 합시다 했었죠. 까먹었을 건데. 자, 근대 시기에 국가가 부강해지고 싶어. 국가가 부강해지고 싶으면은 국력이 올라가고 싶어. 국력이 올라가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 군대를 많이 만들면 돼요. 그거 했지? 안 했나? 군대를 많이 만들면 돼. 군대를 많이 만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아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돈이 많아지고 싶으면 수출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니? 아니 논리적이잖아. 아주 당연한 얘기지. 수출을 많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을 많이 만들면 되죠.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물건을 많이 팔 거 아니야. 생산을 많이 하는데. 생산을 많이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많이 필요해? 생산을 많이 하려면
원료가 필요해요. 원료가. 상품의 재료가 필요하다. 괜찮니?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근대 시기에 같이 발생하는 거죠. 요 원료를 뭐라고 하냐면 원료산지라고 해요.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한다. 이거를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 뭐랑 같은 말이냐면 산업화, 근대화가 이 말이 곧 공업화예요. 공업화. 왜 산업혁명 의미가 있냐면 자 이전에는 전부 대부분의 생산량은 전부 다 땅으로 나왔어요. 땅으로. 그래서 사람이 가서 농사짓고 그 땅의 수확물을 얻는 걸로부터 사람의 생산력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작물 수확량이 높았던 동양이 더 잘 나갔던 거지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뭘로 대체된 거야? 이제 일반 성인남녀들은 농부가 아니라 전부 다 노동자가 되는 시기라 이제부터. 왜냐하면 근대화가 곧 공업화, 산업화, 근대화이기 때문에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는 이제 농장이 아니라 공장이 들어설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들 거고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들면 물건을 엄청 많이 팔아야겠지. 이거를 상품 시장이라고 해. 이걸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지 않았냐? 안 했니? 그래서 이 산업혁명 결과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원료를 싸게 많이 사가지고 이 많이 만든 거를 비싸게 어딘가에 팔아야 돼. 이게 뭔데? 이게 식민지야. 그래서 군대를 많이 가지고 뭐가 필요한 거냐면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예요. 이 식민지 개척을 하는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야. 제국이라는 거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넓은 나라를 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식민지는 다른 민족이잖아. 그 다른 민족이 우리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식민지 개념으로.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을 많이 포함되어 있는 큰 나라였고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던 그때는. 그리고 돈이 많아진다는 건 자본주의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근대의 모습이에요. 산업혁명이 딱 일어났다.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지. 그러면 싸게 무언가를 원료를 사가지고 엄청 많이 만든다면 비싸게 팔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상품 시장이 필요한 거고 그게 식민지인 거지. 식민지에서 싸게 뭔가 원료를 사서 또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파는 거고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하는 요 사상인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면 자연히 식민지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국주의 국가라고 한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괜찮죠?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냐? 왜 식민지를 개척을 해야 됐었냐면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근데 식민지가 없어. 상품 시장이 없으면은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팔 데가 없어요. 팔 데가. 자, 2차 세계대전이 아니구나. 그 경제 대공황 때문에 지금 수정 자본주의로 나왔거든. 경제 대공황이 어느 나라에서 터졌지? 경제 대공황이 어디서 터졌습니까? 미국. 왜 미국에서 터졌지? 식민지가 없어서 그래. 식민지. 독일이 왜 1차 세계대전 벌였냐면 프랑스, 영국이 여기 대사관이 가까운 나라지. 여기 영국이고 프랑스가 있고. 그래서 얘네는 여기 주로 처음에는 아메리카 지역에 식민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얘네는 상공업자들이 있어요. 이 식민지 개척에 참가했던 애들이 상공업자가 되면서 얘네가 그 근대화 공업화를 주도했어. 근데 독일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라 가지고 뒤늦게 이제 그 뭐 왕실에서 뭐 프리드리히 대한 이런 거 전제군주가 스스로 공업화를 막 추구해가지고 하는데 늦게 산업혁명을 이뤘기 때문에 식민지가 없어요. 식민지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조금 이따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서 그래서 터져요. 그래서 야 우리 경제 대공황 터지기 직전이야. 물건 팔 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 식민지 좀 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영국 프랑스가 노 하지. 그래서 식민지 내놔 하면서 벌어진 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얘네들한테 무기 팔아먹으면서 싹 공업화가 완료됐단 말이야.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지. 한 나라가 공업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려면 공업화, 근대화, 산업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려면 뭐가 일어나면 가장 빨리 이게 이루어진다고? 전쟁. 옆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돼. 얘기했지 몇 번이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베트남 전쟁 때문이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핵 두드려 맞아서 잿더미가 됐는데도 세계 2의 경제대국이 됐던 거는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이 무기 겁나 팔아가지고 공업화가 딱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막 잃었는데 미국도 식민지 후발 국가죠. 식민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건을 많이 만들 거야.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팔 데가 없지. 1차 세계대전 중에 괜찮지. 1차 세계대전 중에 저기 유럽에 전쟁 아니 거기다 문제 많이 팔아먹으면 된단 말이야. 전쟁이 끝났지. 한동안은 미국 경제의 전성기가 와요. 이걸 광란의 20년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막 번화한 위대한 개츠비 작가 있죠. 피츠제럴드, 스콧 피츠제럴드 그 소설 쓴 거가 요 배경이거든. 광란의 20년대 배경이야. 1920년대 미국이 물자가 남아돌던 버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다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사교장에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문란하고 난잡하게 사치스러운 쾌락적인 생활을 사는 그런 게 소설에 계속 나온단 말이야. 요 시기라서 그래.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막 많이 만들었는데 물건이 남아 돌아가지고 물건이 안 팔리죠. 물건이 남아두니까. 그렇죠.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안 남아요. 공장에 재고가 남아가지고 이 공장에 재고가 남아서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떡해. 물건을 그만 만들어야겠지. 그죠. 물건을 남아있는데 그 재고가 계속 쌓이는데 물건을 계속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노동자들을 자릅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노동자를 고용해서 계속 일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 노동자를 잘라. 근데 여기는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물건 소모를 다 누가 하냐면 미국은 노동자들이 임금 받아가지고 물건을 소비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유효 수요. 수요는 그냥 물건을 원하는 게 수요고 물건을 원하는데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경제력 가치가 갖춘 걸 유효 수요라고 해. 노동자들이 다 해고가 되니까 얘네가 임금을 다 못 받아가지고 유효 수요가 급감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노동자를 잘랐는데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서 더 물건이 안 팔려? 물건을 계속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공장이 망해요. 자본가들이 망하는데 그럼 자본가들만 망하느냐? 이때 당시에 공장은 아무리 자본가가 돈이 많아도 혼자 돈으로 공장을 막 만들고 짓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금력까지는 안 돼.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높은 이자 물리면서 그것보다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해가지고 남는 걸 내 재산으로 쌓는 거라고. 괜찮지? 그러면 이제 공장이 노동자를 잘라가지고 공장이 망하면은 공장에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줄줄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쪼르륵 줄도산을 합니다. 이해가? 이게 다 망하는 게 1929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해요. 핵심 문제는 뭐냐면 과잉 생산이야. 과잉 생산. 근데 이걸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 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 무기를 많이 팔았잖아. 그래서 정부가 돈이 있어.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해결해요. 그걸 뭐라 그래?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야 지금. 아까 고전적 자본주의 혹은 산업 자본주의 다음 파트입니다.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했더니 이걸 시장 실패라 그래. 과잉 생산돼가지고 유효 수요가 급감하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야. 괜찮죠? 괜찮니? 자,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뉴딜 정책, 수정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자, 영국, 프랑스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국, 프랑스는 원래 얘는 식민지가 있던 애들이지 블록 경제라고 식민지 안에서만 거래를 하는 식으로 이 과잉 생산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영국 식민지는 영국 식민지 국가들끼리만 교류해야 돼. 영국 물건만 사야 되고 다른 나라 물건 사면 안 돼. 프랑스 식민지는 프랑스 물건만 소비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과잉 생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부도 돈이 없고 식민지도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일본,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하는 거야? 식민지가 필요한 거지. 식민지가 필요하니까 전체주의라는 사상으로 무장하고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파시스당 파시즘, 독일은 히틀러 나치즘, 일본은 일본 군국주의 해가지고 전체주의 사상으로 막 뭉쳐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죠. 이것도 식민지 단란 과잉 생산 문제 때문에 경제 대공황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은 정부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뭘로 해결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하면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 자, 문제점이 뭐였어요?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하니까 뭐 생산, 수요 이런 게 너무 막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래가지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경제가 다 망하더라. 결과적으로 국부가 증진될 줄 알았는데 쫄딱 다 망했잖아. 경제동황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경제가 어느 정도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잘 굴러가도록 불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 그게 수정자본주의예요. 괜찮죠? 그래서 8번이 수정자본주의고 원인은 뭐냐면 시장 실패. 이 시장 실패가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든 겁니다. 기업들이 돈이 된다고 막 찍어낸 거야. 과잉 생산을 해서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경제가 폭삭망했으니까 이 정부 좀 고쳐가지고 새롭게 다른 사상으로 만들어 보자. 요게 수정자본주의고 이 대표적인 학자 누구지? 게인즈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작년 통합사회 때 했다. 작년 통합사회 5단원이죠. 기회비용 뭐 국제무역 이런 거 하고 제일 처음에 배웠던 파트가 자본주의 역사야.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8번 수정자본주의, 9번 케인즈고 대표적인 요때 그 시행했던 정책이 뭐라고 할까? 그치, 뉴딜 정책 좋습니다. 뉴딜 정책이었어. 사람 이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 뉴딜 정책 밑에다가 시행했던 대통령 이름 하나 적어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요. 루즈벨트 대통령 이름 나오면 무조건 수정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11번 여기는 큰 정부나 작은 정부다. 11번은 큰 정부입니까? 작은 정부입니까? 아니 수정자본주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며.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지. 그치? 큰 정부입니다. 그래서 11번 큰 정부. 자, 글도 한번 읽어봅시다. 뉴딜 정책 밑에 화살표 해가지고 루즈벨트라고 적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어서 한다고 봅니다. 찍고 있니? 찍었니? 자, 수정자본주의까지 했죠.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큰 정부였고 요 멘트를 한번 봅시다. 케인즈가 한 말입니다. 똑같이 케인즈 뭐 저서 이름 까먹었는데 케인즈가 쓴 책에서 한 얘기야. 자, 정부가 낡은 항아리를 지폐를 가득 채운 후에 그것을 평양에 적당히 묻어두고 기업가들한테 그냥 태도로 내버려둔다. 정부가 돈을 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경제가 돌아가겠지. 뭐 창출이냐면 유효수요 창출입니다.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가 뭔가 돈을 풀라는 얘기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때 뉴딜 정책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테네시가 하는 댐 공사입니다. 개인이 멀쩡한 그 도로 한 DB 까고 그다음에 공항 같은 거 조성하고 댐 같은 거 만든단 말이야. 댐 만들 때 뭐 고용하겠니? 댐 만들면 뭐가 필요해? 사람들 노동력 그 인건비를 지불할 거 아니야. 노동자들을 그 고용한 다음에 걔네들 돈을 줄 거면 걔네들이 돈을 받아서 뭐 하겠니? 소비를 하겠지. 소비를 하면 뭐가 원래 문제가 뭐였어? 재고가 문제가 많이 남는 게 문제였잖아. 그 재고가 조금씩 쌓이면서 이게 쌓였던 게 내려가면서 공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럼 공장이 돌아가면 노동자들이 돈을 받으니까 더 돈을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지제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제도 하잖아. 그 빈곤층들이 그냥 굶어 죽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걔네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줘야 최소 먹고 살 만큼은 해줘야 경제가 굴러가잖아. 경제가 굴러가야 기업가들은 뭐예요? 물건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경제력을 측정하는 단위가 뭐야 일반적으로 우리? 뭐라 그래요? GDP라고 해요. GDP. 국가가 이렇게 외웁니다. 사실은 그로세리 오브 도메스틱 프로덕트야. 프로덕트가 생산이죠. 국내에서 만들어진 총 생산액의 종합이야. 근데 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국가가 돈 얼마나 플러스 됐는지 이렇게 외웁니다. GDP야. 그래서 국가가 경제 규모가 올라가려면 생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 물건이 팔려야지. 복지제도 이런 거 하면서 저소득층들한테도 조금의 구매력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도 먹고 살고 물건이 팔리니까 공장도 돌아가고 그래서 자본가도 돈도 벌고 그래서 더 고용하고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겠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걸 하고 싶었다. 그래서 사기업가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돈을 파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면은 돈을 파기 위해 사기업가들이 고용을 할 거고 고용을 하면은 걔네들이 임금을 받을 거고 임금을 받으면 소비를 할 거네. 그럼 경제가 잘 굴러가게 될 거야. 지금보다는 낫겠지 이 얘기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너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그래요? 올리는 문제 푸세요. 청수부하고 조금 이따 거의 끝나거든요. 조금 이따 금보고 앞 뒤에 진도가 난다. 자 12번에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여기는
12번에 신자유주의라고 적었지. 자, 여기는 큰 정부입니까? 작은 정부입니까? 수정 자본주의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큰 정부죠, 큰 정부죠. 정부가 돈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노동자들의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거잖아.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자, 정부의 영향력을 시장에 강하게 행사하는 경제 체제야. 아까는 뭐가 문제니? 시장 실패가 문제야. 시장 실패. 시장 실패 때문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고,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정부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엄청 큰 비효율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걸 정부 실패라고 해요.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나오는 오일 쇼크입니다. 1970년대에 두 번 일어났어요. 1970년대. 그래서 국가 힘이 큰 상태죠. 지금 수정 자본주의 시기까지는. 그래서 석유 판매국들끼리 다 모여서 뭐했다?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만들어서, 난 옛날에 그 오펙 할 때 이 오가 오일인 줄 알았거든. 오일이 아니었어. 오일이 아니고 오건제이션입니다. 기구란 뜻이야. 기구. 오건제이션 오고 뭐냐면 페트로늄이 석유예요. 페트로늄 익스포팅 컨트리입니다. 그래서 석유 수출 국가들의 연합 기구예요. 오펙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석유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담합을 해서 올려요. 막 올립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의 쌀이 철이랑 석유라고 해요. 산업의 쌀.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 뭐가 물자 운송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다 석유를 쓰잖아.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모든 물가가 다 빵 뛰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근데 원래 정부는 뭐랑 뭐 사이의 경제 정책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냐면 항상 실업하고 실업이랑 물가 상승 사이에서 둘이 줄타기를 타면서 경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생산 경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좋거든. 그러면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GDP가 올라가고 경제 생산력이 높아지면은 물가가 너무 올라가.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보통 한 3% 한도로 잡습니다. 3% 이상보다 물가가 올라가면 너무 빨리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 그러면 정부가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면은 돈을 빌리기 부담스럽겠지 기업들이. 돈을 안 빌리고 시중에 돈이 줄 거야. 그리고 일반 개인들은 은행 이자가 높아지니까 은행에 돈을 맡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중에 돈이 쭉 줄어드니까 경기가 내려가요.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는 안정될 거야. 그러다가 경기가 침체되면은 기업들이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원래 대출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할 거지. 이자가 비싸니까. 그러면 고용을 안 할 거지.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가지고 실업이 늘어요. 근데 실업이 늘면 실업 늘어가는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지. 그렇죠? 실업이 늘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정부가 뭘 하냐면 반대로 금리를 낮추거나 뭐 코로나처럼 지원금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돈을 뿌린단 말이야. 돈을 뿌리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올라가. 괜찮죠? 시중에 돈이 늘어나니까 기업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그게 GDP에 반영이 될 거라고. 자, 근데 원래는 이게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실업률은 내려가고,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는 내려가고,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는 내려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물가는 올라가고 이렇거든. 근데 이게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외부 요인이잖아. 석유파도. 석유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산업 전체적인 가격이 인위적으로 오르는 거지. 그래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실업은 늘어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 이전까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 그래서 경제 대공황만큼의 경제적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통합사회 개념이 아니니까 시험에 안 나올 텐데 통합사회 개념에서 맨날 단답형 문제로 나오는 거야. 스태그네이션이 침체라는 뜻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는 뜻이라서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그래서 아까 경제 대공황은 시장 실패하고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하는 문제고, 여기는 정부가 너무 권력이 크니까 오펙 같은 거 맺어가지고 물가 상승 인위적으로 올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국가 권력을 좀 약화시켜야겠다 이런 내용이 세계적으로 대두하게 돼요. 배경이 뭐라고? 오일 쇼크다. 오일 쇼크. 주차례 석유 파동 때문에 정부 권력을 이렇게 크게 냅두니까 담합해가지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다. 제약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를 위해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세계기구를 만들자 이라고 합니다. 그게 요 대표적인 학자는 둘 다 나오는데 사실 EBS에는 하이에크밖에 안 나서 13번에 하이에크라고 씁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예요. 하이에크. 그리고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혹은 경제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WTO
FTA입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지. 고2면은 WTO는 뭐라고 번역을 하니? 뭐가 WTO입니까? 월드 세계, T는 트레이드 무역, O는 오가니제이션 세계 무역 기구고, FTA는 프리 자유 트레이드 무역, 어그리먼트가 협정이라는 뜻입니다. 협정을 보는 자유 무역 협정. 그래서 이 WTO 같은 세계 기구가 각국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 경쟁 시장으로, 정부는 이제 개입하지 말라고, 국가 간의 무역에 개입하지 말고 자유 무역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다시 높이자는 이론이 신자유주의 이론이야. 하이에크 같은 사람이 했던 거. 괜찮지? 저번에 그 마가렛 태처 하면서 대처리즘 하면서 그 우유 띠프, 밀크 띠프 얘기했죠. 그거 거식입니다. 거식. 신자유주의 하면서 처음에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 우유 같은 거 이제 배급하는 거 배급 안 하고 막 그런 식이야. 그래서 난 이게 예전에는 보면은 고전적 자유주의랑 산업자본주의 혹은 고전적 자본주의, 그다음에 수정 자본주의,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요거 세 개 보면은 얘랑 차이점이 뭡니까? 산업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랑 똑같죠? 어릴 때 되게 궁금했다고. 이거 왜 같은 건데 여기서 있었던 문제 똑같이 안 일어나는가? 왜 같은 걸로 회귀를 하지? 해결책이 없나?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커서 다시 이제 가르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완전 같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같거든. 둘 다 정부를 줄이는 거야. 정부 역할을. 산업자본주의도 정부 힘 줄이는 거고, 그 기업가들이 활동 제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고, 신자유주의도 정부 힘 줄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국가별로 무역하는 거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관세하지 말고 자유무역하라는 거잖아. 근데 무슨 차이인 거지 이게? 자, 여기는 누구를 힘을 줄이기 위해 누구 힘을 강화하는 거야? 수정 자본주의 같은 거. 산업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자유무역을 하다가 시장 실패가 일어난 거야. 그렇죠? 자본가들을 누가 단속을 해야 돼.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지. 근데 정부가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해요? 정부끼리 단합하잖아. 그럼 정부를 누가 단속해야지. 누가? 세계 기구가. 그래서 밑에 말 안 듣는 애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그 위에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단속을 해라, 제지를 해라, 이렇게 사상이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둘 다 결론은 같이 국가 힘 줄이라는 겁니다. 국가 힘 줄이는 게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자본가들을 위해서. 여기는 국가 힘 줄이는 이유가 뭐야? 세계 기구 말 좀 들으라. 괜찮지? 이렇게 쭉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거야. 세계 무역까지. 그래서 여기는 결과적으로 자 무창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신자유주의. 아이씨 뭐 큰 정부야 여기서 작은 정부지. 얘기했잖아. 여기는 국가 권력이 너무 큰 게 수령 자본주의 큰 게 문제가 돼서 어떤 정부 실패가 일어나서 오일 쇼크 같은 거 소금 파동 같은 거 일어났댔잖아. 소금 파동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가 힘 줄여야지. 작은 정부입니다. 대신에 누구 힘을 키우라고?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기구 힘을 키우라고. 그래서 FTA, WTO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자유무역하면은 인위적으로 국가가 혹시 보호무역 이런 거 하면서 관세 장벽을 세게 치면 안 돼. 중상주의 같은 거 하면 안 돼. 국가 힘은 약화하고 간섭 최소화하는 거잖아. 무역은 누구랑 뭐 기업 대 기업이랑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국가가 간섭을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본주의 전개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여기만 나요. 모의고사에는 그냥 여기만 나온다. 따로 다른 거 언급되는 게 거의 없어. 모의고사는 내신이니까. 근데 이것도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다 보긴 봐야 된다. 자, 장단점 어떤 거 있겠니? 개인 자유권 읽어보고 넘어간다 그냥.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개인 자유 권리가 보장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자본주의니까. 자유주의를 경제적 영역에서 인정한 거잖아. 자유무역하고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유 권리 올라가고 자율성 창의성 올라가겠지.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체제잖아. 자본주의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거고, 그리고 돈 벌려면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도 올라갈 거고. 근데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1번에 15번이네. 15번에 인간 소외라고 넣으세요. 인간 소외. 인간 소외. 마르크스 하면서 아마 했을 건데. 마르크스 사상 앞에서 했죠. 국가주의 윤리할 때. 그때 뭐 나왔니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라고? 인간 소외, 노동 소외를 일으키는 사상이라고. 요 소외라는 단어는 원래 노동
창작물, 자본이나 물건이라는 거는 인간이 창조하는 존재잖아. 근데 그 창조물에 인간이 종속되게 되면 창조자가 창조물한테 종속되는 게 토해야.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에 종속되는 거야? 돈에 종속되는 거죠. 자본에 종속되는 거니까 그것도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고 수단화하는 거, 인간주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돈 버는 게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16번이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WTO, FTA 이런 체제에서 세계무역기구 이런 거를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라고? 미국이야, 미국. 미국이 기가가는 논리는 거였어요. 야, 국제 분업하고 국가들끼리 더 잘하는 거 집중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남는 거를 서로 교환하면은 모두에게 다 이득이 될 거다. 이거는 맞는 거지. 절대적 비군이 줄었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가 문제야? 미국이 뭘 얘기를 안 했다? 상대적 빈곤은 더 심해졌어요. 자유경제 체제잖아. 절대적인 물건의 생산량은 늘어나니까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개도국도 이득을 얻고 선진국도 이득을 얻는 건 맞아. 근데 누가 더 이득을 많이 얻는데 선진국이 이득을 더 많이 얻는. 비교의가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득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자본이나 기술 분야에서 누가 가장 비교의를 많이 가지고 있어? 미국이 가장 비교의를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미국이 경제 성장이 독일보다 커요. 독일이 거의 뭐 0점대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1점대야. 미국이 3%대예요. 얘는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야. 미국은 GDP 1위거든 전 세계. 근데 8만 달러 1인당 소득이고 우리는 3만 달러 1인당 소득인데. 근데 얘는 3% 성장하고 우리는 1% 성장하고. 왜? 지금은 기술, AI, 반도체 이런 거, 플랫폼 산업 이런 거 다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그런 걸 못하는 거지. 괜찮죠? 지금은 조금 쇠퇴하긴 했는데 초반에 이 WTO, FTA 이 세대를 처음 할 때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미국이 의도치 못한 분야에서 어떤 한 국가가 엄청 큰 비교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산업이 빨리 성장했어요. 어떤 나라가? 중국이 노동력 분야에서는 인건비 분야에서는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았지 그때는. 지금은 인도지만. 인건비 분야에서 전 세계 탑으로 그 비교위가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엄청 이득을 많이 얻으면서 제2의 경제력이 성장한 거지. 일본 제치고 지금 GDP 2잖아 중국. 괜찮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입니다. 자본주의라면 자유 경쟁이라면 당연히 빈부격차는 커지는 거야. 그래서 16번 빈부격차.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게 있냐? 신자유주의까지 왔는데 이거 뭐 빈부격차 늘어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17번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단원으로 들어가 있진 않아.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진 않고 그냥 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의 공산주의 사상만 잠깐 배우면 돼. 저번에 내가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랑 어떤 관계를 했어요? 공산주의 사상 설명할 때 있지. 여러 사회주의 사상들이 있고 자본주의 반대는 아니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인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요 사회주의 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의 권리, 그다음에 자유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게 자유주의고 자본주의고, 여기는 집단, 뭐 공동체 이익을 좀 더 중시하는 게 사회주의 파트인 거야. 거기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에서 제일 잘 나갔던 공산주의 같은 게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17번은 공산주의고 공산당 선언 보면 알죠. 누가 얘기했다고? 공산당 선언. 누가 얘기했다고 공산당 선언을? 마르크스가 얘기했겠지. 자, 그 이전에 쭉 설명했다. 이거는 한 번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본론 이건지 몇 번이나 얘기하는 마르크스 자본론. 그래서 여기 그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수단이 변할 때 여기서 이제 노예들이 혁명만 일으키고 이제 중세 공동 귀족이 되고, 중세 공동 귀족을 몰아내려고 여기 시민 계층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럼 이제 혁명을 일으키 자본가들이 됐는데 이 자본가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동자 계층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계급 투쟁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뭐가 사라지냐면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 뭐가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체제가 도래할 거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산 수단이 가진 계층과 안 가진 계층으로 나눴기 때문에 유산 계급과 프롤레타리아가 무산 계급, 유산 계급이 부르주아,
생산 수단 때문에 유산기업, 무산기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는 생산 수단이 모두가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다. 그래서 공산사회가 건설될 거다. 18번이 생산 수단 공유였고 공산사회가 돌아야 할 거고.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 여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포함된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이후에 쭉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운동이 벌어지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냐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게 공산주의 때문이니까. 그리고 이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계급 비난 19번, 20번, 21번 다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뭐뭐뭐가 부정된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도 뭐뭐뭐가 부정됐었는지 국가윤리에서 계급 부정되고 또 사유지 재산도 부정되고 사회주의 재산, 사유재산 부정되고 또 뭐도 국가로 부정됐었다. 국가는 착취 수단을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수단이었어. 그래서 부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소멸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 혹은 공산주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자, 계급 사유재산 국가가 부정되는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였고. 아래쪽 22번 민주사회주의입니다.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민주사회주의도 있거든. 개념은 비슷해요. 사회주의가 중심이 된 민주주의 체제면 민주사회주의고요. 민주주의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체제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본주의랑 대비되는 개념이잖아. 자본주의랑 대비되려면 경제적 개념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주주의가 가미된 사회주의예요. 현대 사회주의 여러 다른 모습 중 하나입니다. 22번은 민주사회주의고요. 자, 이거는 사회주의 혁명은 어디서 일어났어? 사회주의 혁명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어디? 민지. 사회주의 혁명은 어디서 일어났니? 마르크스가 어디서 혁명했습니까? 러시아에서. 알죠? 요거는 중2 때부터 배운 건데.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걔네가 소비에트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소비에트 여러 이제 각국의 정부들을 모아가지고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 된 거잖아. 그래서 그 소련 말고 소련 무너지기는 전이긴 한데 소련 무너질 한참 전이긴 한데 이때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사회주의 사상, 민주주의를 가미한 사회주의 사상, 이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23번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잘할게요. 국제사회주의 기구라고 번역합니다. 원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여기서 어떤 선언을 하냐? 프랑크푸르트가 독일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해.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내용이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이야. 자, 소련식 사회주의를 비판합니다. 소련식 사회주의는 아예 그 국가 체제 일반도죠. 국가가 다 계획 경제 체제를 해가지고 아예 이런 거 사유재산 같은 거 다 부정하고 그다음에 뭐 생산 수단 같은 거 다 공유하는 그런 체제나 너무 극진적인 체제이죠. 요거는 지금 민주주의 체제에서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는 좀 무리가 많다, 진통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온건하고 점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개혁입니다. 소련식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적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자, 공유제를 바탕으로 이게 약간 그 민주사회주의 특징과도 같은 단어인데 24번에 사적 소유가 인정돼요. 사적 소유. 이 사적 소유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사회주의랑 원래 사회주의 개념이랑 다 다르지. 유토피아 때부터 사회주의에서는 전부 다 공상적 사회주의 뭐 이런 거에서 다 사유재산이 없었거든. 여기는 사회주의가 사적 소유가 인정돼요. 사유재산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 같은 걸 확대해서 민주적, 점진적, 그다음에 온건한 사회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사회주의는 최고 형태의 25번 민주주의다.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추구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자 위에 두 개는 아까 얘기했던 공산주의라거나 민주적 사회주의라거나 전부 다 민주사회주의는 전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공산주의도 사회주의였고 민주사회주의는 당연히 사회주의 계열이겠지. 뭐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자본주의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온건하다 급진적인 차이뿐이고. 그래서 얘네는 사회주의 말고 자본주의 반대되는 개념이고 사회주의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자본주의. 그래서 26번이 자본주의 자체 노력이야. 자본주의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 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를 건설하자. 공정한 경쟁이나 사회 보장제 같은 걸 강화하자. 그래서 지금 다 고등학교 메시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들도 우리나라 복지 정책 있지. 국민연금, 사회 보장제도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혼합 경제 체제 아닌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소련도 지금 멸망했고,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 도입하고 있죠. 북한도 막 장마당 이런 거 인정하잖아. 그래서 하나 사상으로만 이제 오늘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사회 보장제도 같은 거 받아들이려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자본주의 자체적으로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굉장히 여기까지 하고 만원점 풀어보세요. 점수는 이쪽 파트 민주주의 파트, 자본주의 파트 풀어보세요. 민주주의 저번에 푼 거는 풀이를 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답지 올려줄 테니까 답지로 확인해라. 질문해라. 질문을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마통이 없어? 몇 시간? 들고 댕겨. 저도요. 뒤에 뺀소리 있어요. 어?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는 게 뭐야? 거기 저번 주에 나눴던 자본주의 파트 다음에 있어. 민주주의 다음에 자본주의가 있을 겁니다.